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더 탐사 원자력 에스파일. 오늘은 신한울 1호기 준공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한울 1호기가 착공한 지 12년 만에 가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을 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취임사가 전달이 돼서 이창양 장관에 의해 가지고 발표가 됐죠. 그 발표 내용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탈원전이 경제 수습을 못할 정도로 몰고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부진한 경제가 수습하지 못할 상황까지 몰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강력하게 했죠. 사실 모든 게 탈원전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종합적인 얘기를 해보면, 자, 주요 발언 내용으로 먼저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탈원전 정책이 무분별했다.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에너지 위기 시대에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자,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이제 다시 도약을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세계 최고의 원전이다. 그 다음에 일감, 금융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서 올해는 1조 원, 내년에는 2조 원을 지원하게 하겠다.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모든 원전의 건설은 운영과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안전을 중시하는 관리적 사고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원전에 대해서는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이걸 지금 심사를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법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사항, 6가지 사항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 에너지 위기 시대에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했나요? 안 했죠? 이거는 지금 이 표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내놓은 데이터입니다. 이거 보면 원자력이 2017년 출범할 때 27.1% 비중에서 28%로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탈원전이에요? 그 다음에 석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8% 가까이 줄었는데, 그거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을 줄이고 대신에 가스를 늘렸죠. 22.6%에서 27.4%로 5% 가까이 늘렸습니다. 재생에너지가 4.3%에서 4.8%로 0.5%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왜 탈원전이냐. 2017년에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탈원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탈원전 정부가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그러면 탈원전을 추진을 했나요? 안 한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추진하지도 않았으면서 탈원전 정책이라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쪽에서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라는 얘기를 끝까지 들었는데, 차라리 중간에 우리는 친원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탈원전도 안 할 건데 친원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윤석열 후보는 우리는 탈원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주장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너무 정치화돼 가지고 정책이라는 장기적인 합리적인 중장기적인 정책이 구성이 됐으면 그것에 꾸준하게 이렇게 따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무슨 말씀이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하고 정부도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 즉 그게 무슨 말씀이냐?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수출을. 근데 수출 시장이 있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국내에서 건설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해외 나가서 건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공통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아레바, 프라마톰, 그 다음에 그 캐나다 ACL 이런 서방 주요 국가들의 원전 수출국의 회사들이 전부 다 부도나고 적자로 도산되고 그다음에 그 흡수되고 합병되고 막 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게 수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들쭉날쭉이고 시장도 좁고 나오는 물량이 없고 거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수출할 곳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수출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수출을 하나요? 그 다음에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계에 소원을 들어서 계속 그 원전 수출은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왔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이제 수주를 한 게 이집트 엘다보 원전 수주한 게 3조 원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터빈 건물 공사 하청 수주한 거예요. 일반 그 공사죠, 공사. 그럼 원자로 제작하고 계측기가 원전기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핵심 생태계 요원들이 이 업무를 맡으면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이걸로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주했다. 이거는 전혀 내용이 거기에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 수주가 실패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미 웨스팅하우스에서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기술을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니까 예?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법으로. 연방법. 미국 연방법에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외 수출할 때 통제 기술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술이고 이것을 수출할 때는 미국의 그 승인을 받아라. 그거 우리가 이거 만만히 볼 일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어떻게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했다 그러면 IRA 같이 미국에 지금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올해 11월 달치만 해도 한 4천 대를 수출을 못했다 그래요. 80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수출 물량인데 엄청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냐? 원전 수출을 미국이 어느 특정 지역에 자기네들이 수출해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양보를 하면 이 IRA에 준하는 그 이상의 어떤 큰 양보를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원전 수출한다고 그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커다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거든요. 외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출을 할 때도 없는데 이걸 억지로 수출, 그것도 덤핑이잖아요. 덤핑. 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이게 원전 수출이 이게 제대로 합리적인 것이냐. 체코도 들어가려고 그래요. 체코가 지진대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는 데고 우리나라 원전이 거기 들어갔을 때 물론 지진에 합당한 어떤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쪽은 지역이. 하얗고고 중동의 하얗고이지 않습니까? 물론 터키는 조금 덜합니다만 그래도 언제든지 국지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고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지역이고
위로 뭐 언제든지 전쟁에 의해 가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체코가 그렇죠. 체코는 러시아에 이제 붙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부 그게 한 2개에서 4기 정도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 전부 러시아형 원전입니다. 거기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해 가지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체코도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꼭 우리 수출이 가능하다는 법도 없고, 또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다. 결국은 국내 신한울 3사 원전 건설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울진 지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만 그 지역의 그리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동률이 50% 전후로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 건설을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하더라도 좀 뒤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사용 해결료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원전을 건설하고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남아있고, 여러 가지 사실 원전은 어느 나라든 내수 시장에 기반해서 성장을 하지, 수출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런 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공산국들, 친러시아 공산국들을 중심으로 원전을 지금까지 수출해서 지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을 세계 최고의 원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계 최고의 원전이 세계 최고로 싼 원전입니다. 사실 이걸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UAE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가격을 보면 메가와트당 35억 원인데, 러시아가 엘다바에 수출한 게 83억 원에 수출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번 폴란드 들어간 게 76억 원 수준 됩니다. 물론 1,400원 정도, 1,400원의 환율로 고려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안전 수준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 코어 캐처라는 거 있잖아요. 이 코어 캐처. EU, 유럽 국가에서는 이 코어 캐처를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규제기관에서 코어 캐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코어 캐처라는 게 뭐냐면 후쿠시마처럼 원자로 안에 노심이, 해결료가 녹았을 때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3000도니까 안 녹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녹고 내려가면 바닥에 뚝 떨어지는데 그거를 캐칭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OPR 1000이라고 우리나라 원전 1000메가와트 표준 원전이 있습니다. 이게 3억 정도 되는데, 3억에서 4억 정도 됐죠. 그 가격이에요. 이 코어 캐쳐 하나가.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수명 연장하는 모든 원전에 이걸 설치해라,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항공기 충돌입니다. 경남용기 두께 조금 증가했어요. 120cm에서 130cm로 조금 증가, 17cm 증가했는데, 그거는 충격을 견딜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늘려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항공유에 의한 화재는 어떻게 됐냐, 화재 위험도 평가는 어떻게 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구심이 있고, 그거를 대비한 시설 보강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의문시 되고 있고요. 또 다음에 후쿠시마 이후에 대두된 다소기 문제 그냥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POSRB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을 못하고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게 이제 가압기 위에 설치된 안전 방출 밸브, 안전 밸브. 이게 과압이 되면, 압력이 확 올라가면 냉각수를 배출을 시키고, 압력이 뚝 떨어지면 닫히고, 이러는 시설입니다. 이게 이제 기기인데 밸브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요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캐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안전 문제들이 있는데, 항공기 충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부합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뭐 EU 요건, 유럽의 요건에 이제 원전 요건에 충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EU RD랍니다. Required Document.
그래서 EURD 요건에 부합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서티까지 받았다. 이렇게 그거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시설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시설이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설계 변경이 크게 이루어지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삼자 검토 개념이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든 삼자 검토 개념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예? 설계 진짜 독립적인 조직에 의한 삼자 검토는 우리나라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적인 에러, 실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헤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감, 금융, 연구개발 그를 긴급 지원해가지고 지원 액수를 올해 1조 원에서 내년에는 2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2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2배로 지원 확대하겠다. 사실 이 목적으로 탈원전을 비판한 거예요. 원전이 정치화된 게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 정부 돈 받으려고 수출하겠다. 이러는 거 실제로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 그렇게 할 거니까 정부가 돈을 대라. 이래가지고 지원 확대 정책이에요. 결국은. 특혜 지원이죠. 특혜 지원. 주로 연구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교수들이나. 주로 원전이 아주 우리나라 세계 최고 기술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다 교수들이잖아요. 교수들. 연구원들이고. 이런 분들이 연구비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뚜껑 열어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 연구비가 확 늘어나는 것이 원전 생태계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원전 생태계는 공급망이에요. 공급망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소재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표면 가공해야 되고 그것을 가공해서 조립하고 또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그 일들이 전부 다 하나의 공급망에 들어와서 그 요소들이 전부 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연구비 대폭 지원하는 게 생태계와 무슨 관계가 있냐.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 글쎄요. 미래? 지금 생태계가 죽게 생겼는데 미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금융 지원이 있어요. 생태계 금융 지원. 이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을 지원하겠다. 이 돈을 직접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비, 근데 연구비는 다 연구원이나 교수들한테 다 가고 중소기업들한테는 조금 가겠죠. 가기는 안 가긴 않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사업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일감을 땡긴다든가, 기존에 일감을 땡긴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일감이 매년 4조 원은 나와야 우리가 유해 원전 수출했을 때 그때 이제 비대해진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해 원전 수출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수원에서 발주하는 게 연 4조 원 규모 됐어요. 이래야 우리나라 원전 지금 현재 비대해진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생태계한테 일이 없는데 지금 기껏 해야 수명 연장한다고 우리 2호기 하지만 3천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3천억 가지고 10기 수명 연장하는데도 3조인데 10년 동안 하잖아요. 1년에 3천억, 1년에 300억, 1년에 300억, 3천억 이 정도 해가지고는 이 4조 원에 해당되는 그 조직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원해줘. 일단 먹고 살아라. 왜냐하면 수출이 되면 그때 가서 갚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앞으로 수출 엄청나게 될 거니까 중소기업들이 그럼 돈 좀 빌리자. 시설도 투자하자.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놓고 3년 뒤에 일감이 없네. 그럼 돈을 못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산된 게 굉장히 많아요. 창원 이런데. 중소기업이 원자력 매출 비중이 막 70% 이렇게 되는 회사가 2016년에는 유해 원전 수출한 물량이 피크거든요. 그때 물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전 수출 이거 잘 될 거니까 또 원자력 산업이 괜찮으니까 우리 일을 확장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돈을 막 몇백억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공장도 확장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3년 뒤에 일이 없는 거야.
왜? UA 원전 수출하고 나서 뒤에 또 수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없으니까 이 회사는 또 건설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회사 문 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탈원전 때문에 그렇대. 기승전, 탈원전이에요. 모든 게 다 탈원전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치화되면 실제로 문제가 제대로 보이질 않고 그렇게 되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헛발질만 계속 하는 거예요. 수명 연장도 그런 의미에서 이건 생태계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3천억 투입해가지고 무슨 생태계 지원이 여기다만 3조 정도 지원하면 또 모르겠어요. 엘다바 원전이 핵심 생태계 업무와도 무관하잖아요. 이거는 뭐 그 원자로 정밀 가공하는 회사 보고 맨홀 뚜껑 제작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추가 건설은 2024년에나 이제 착공을 하고 제조 발전은 2027년부터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툴툴 놀아야 돼요. 수출이 안 되니까. 그럼 그거를 정부 돈으로 먹여 살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조 원을 2조로 늘려서 될 일도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이 업체들은 자구책을 세워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지금 지속 가능하게 나오는 게 SMR인가요? SMR? 이것도 정부 연구과제예요. 이건 연구원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러면 연구원 인건비인데 어떻게 중소기업한테 이리 갑니까? 안 가죠? 응?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들은 자구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원자력 생태계가 핵심 생태계 중심으로 유지를 하는 최적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산업 구조 전환이 돼야 되고 그러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재생에너지잖아요.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바이오 플랜트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가는 게 또 원자력 기업들도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니까 같은 업무에 거의 유사 업무 종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맨홀 뚜껑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근데 엘다바 원전 수주했다고 그것도 터빈 건물이에요. 건물 공사하는 거예요. 시멘트 치고 철근 받고 그게 정밀 가공하는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측 제어는 더더욱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생태계 지원이 과연 어떤 합리성이 있느냐, 또 유효성이 있느냐,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결국은 비합리적인 정책에 의해서 나라 돈이 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거기다가 결정적인 또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계속 운전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 그 다음에 원전 건설 운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 안전.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한 그 뭐죠? 안전을 중시하는 관리적 사고 버려라. 그리고 나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죠. 좀 걱정돼요. 그 포지션을 계속 가져갈 거냐.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전 참사가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원전 건설 운영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자, 안전을 중시하는 관리적 사고를 벌인 상태에서 안전을 어떻게 최우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두 개 다 지시니까 말 다 들어야 되잖아요. 번복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이거 잘못된 얘기다. 원전은 이렇게 가야 된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뚝 이 말이 나왔어요. 안전을 최우선을 해라. 에? 실제로 이거는 정치적인 수사일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분명히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진짜 안전을 최우선 할 거냐? 저희는 그거를 열심히 보고 앞으로 계속 뭐가 잘못되면 대통령한테 이렇게 된다. 이거 제대로 안 한다. 자, 얘기를 들어볼까요? 수명 연장. 최신 기술 기준 적용 안 했어요.
최신 기술 기준 적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40년 전 설계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전을 40년 전 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소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처음 건설 당시에 예상했던 40년 전이라면 당시에 중대 사고는 없었다라고 가정할 때예요. 핵연료가 녹고 폭발하고 이런 거는 가상사고라고 그랬습니다. 가상사고. 네?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고려한다는 가상사고로 생각을 했고, 저는 우려되는 게 수소 제거 장치예요. 수소 제거 장치. 이게 불꽃으로 불꽃이 튀어가지고 실험 중에 화재까지 났어요. 근데 이거를 발광입자라고 얘기하면서 통과시켰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어떤 위험 요인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게 안전규제기관이 할 일입니다.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도 문제 없다라고 평가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수소 제거 장치가 작동하는 상황이면 중대사고 또는 설계기준 사고에서도 특수한 케이스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겠냐?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안전에 대한 의식이 40년 전 사고에 머물러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규제기관의 안전의식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세이프티 컬처, 즉 안전 문화로 가져가게 될 게 아니라 리스크 컬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위험 문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발광입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 여러분 반딧불 궁둥이 불빛이 이런 거예요. 그거 뭐 불 납니까? 돌아다녀도 안 납니다. 근데 수소 제거 장치가 작동하다가 불꽃이 막 튀어요. 수소 농도가 이제 한 5% 넘어가기 시작하면 막 불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험 중에. 실제로 원자력 연구원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케이블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불꽃이 나지 않는 촉매를 설치를 하는 게 맞죠. 그것이 안 나왔다 또는 새로 개발해야 된다는 모르는데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쓰는 게 맞죠. 그거 안 쓰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바로 리스크 컬처가 부족한, 그냥 안전해 문화. 안전 문화도 아니에요. 안전해 문화. 중대사고 일어나지 않는다. 또 그것이 불꽃이 터져도 또는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나든 안 나든 폭연이 생겨든 어쨌든 간에 경납용기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런 규제기관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빛 4호기가 이제 5년 만에 재가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콘크리트 부실 시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점점 큰 부동이까지 나왔죠. 나중에는. 그게 뭐예요? 167cm의 두께인 그 배관이, 진기배관이 지나가는 그쪽은 좀 두껍습니다. 167cm인데 158cm까지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벽체가 거의 뭐 10cm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중대사고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압력이 뭐 57 psig 정도, 막 58 psig, 뭐 어떨 땐 70, 뭐 필요할 때는 90까지 올라가는데 80 뭐 이렇게 올라가고 중대사고 때. 그러면 이게 깨지냐 안 깨지냐 그런 거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책상 위에서 실제 현장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불꽃이 튀는 거는 이거는 안전을 현장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제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항공기 테러 또는 여러 가지 뭐 드론이든 뭐든 이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외를 시켰어요. 참 그 지역이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지역이고 우리나라가 준전시국가죠. 아직까지 정전이 되지 않고 휴전 상태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만반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걸 고려 안 하고 계속 건설을 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대비를 해야죠.
자, 대통령이 모든 원전 건설 운영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제 두고 보겠습니다. 말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지 실제 행동도 따라가는 건지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그 다음에 더 탐사, 시민언론 더 탐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눈 딱 뜨고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준위 핵 폐기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특별법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지금 국회 3가지 안이 올라와 있어요. 민주당 하나, 국힘당 2개, 이렇게 해서 3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서로 비교하면서 공청회도 하고 이제 그럴 겁니다. 저도 뭐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때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저는 우려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법으로.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거를 반대한다 그러면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법으로. 저는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 선정에 대해서 이행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아니고, 주민들은, 그러니까 주민들 소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고준위 핵 폐기물 부지 선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한다는 그런 의미로 고준위 핵 폐기물 특별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힌트입니다. 정부가 유념해야 될 것인데, 사용 해결료를 계속 발생시키면서 그 처분장, 부지, 이거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수용하라고 얘기하면 수용하겠습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만 들어오고 끝납니다. 이렇게 돼야 수용을 할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응? 앞으로 무한대로 계속, 그럼 옆에 또 확장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운전 막 해가면서, 또 신규 건설 막 해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80년까지 원전은 다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완전히 영원 무궁하게 이제 가겠다. 그러면 사용 해결료는 그 지역에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확장되어서 들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연 어느 지역이 수용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계속 발생이 되는데 어느 지역이 수용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는 우려하지만 부지 선정이 안 될 것 같다.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이제 나중에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그랬는데 원전 사고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지냐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사용 해결료가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깨져가지고 더티밤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시뮬레이션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지만 2,500만이 한중일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될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져요? 이건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 그냥 하자. 그것도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소수의 희생 또는 다수의 희생을 전제로 가야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강력한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시오. 무슨 책임을 져요? 이거는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한두 사람이 또는 몇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책임지는 자가 없다. 그러면 그렇다고 마구잡이를 해야 될까요?
그는 굉장히 더더욱이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그 원전 건설은 위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닌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등보다 유망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분야로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시장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환을 조속히 모색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전이 기대가 아주 충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원자력 핵심 인력들을 완전히 다 없애자 이런 얘기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원자력 고급 인력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거를 어떤 부흥산업, 국가의 국부를 창출하는 국부 사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시장이 지금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1년에 시장 규모가 1,400조예요. 전 세계 시장이. 원전은 얼마가 될까요? 기껏해야 10조, 20조 되나? 예? 그렇게 큰 시장은 놔두고 범정부 조직까지 만들어가지고 수출 지원하는 범정부 조직까지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추진한다는 거는 세계 시장에 역행하는 거예요. 이건 시장 경제주의자가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자유주의자고 시장 경제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요? 시장 더 큰 거는 놔두고 조그만한 거 가지고 미국하고 소송까지 걸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국가적으로 매달려야 되나요? 그거 양보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큰 엄청난 거를 또 미국에 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응?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 두 번째는 수출형 국가 산업 경제가 살 길은 해외 시장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시장 중심으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재벌 특혜 산업이다. 이거 원전 건설이.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 특히 위험하잖아요. 원전이. 해외 수출하는 게 사고나 봐요.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거의 절반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받아요? 참 걱정되는 수출입니다. 그래서 특히 터키 같은 데는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거기 작은 나라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하고 딜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우려되고 미국과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거기서 공급망이 좀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급망이 살아있고 장단점을 서로 해가지고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전에 집중하는 것보다 시장이 큰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게 급하다. 장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1년에 1,400억 조의 수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